자, 여러분 정재용의 이 작품은 여러분 아마 제막매가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수업을 들어갔던 친구들은 요거 보기로 많이 나왔을 거야. 왜냐면 제재가 좀 비슷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이제 2학년 교과서에도 요거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요거 제막매랑 또 연결돼요. 왜냐면 제막매가 또 2학년 때 또 문학교과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작품을 좀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총 10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줄수 좀 먼저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 여러분 왼쪽에다가 여기서 번호를 한번 딱 매겨봐. 자,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우선은 제목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유리창이라고 들어가 있네. 그치? 근데 여러분 유리창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투명하니까 밖에 다 보인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 보여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리창은 첫 번째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 매개하고 소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매개하고 소통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소통할 수 있어요? 저 유리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새들이 여기 유리가 유리인 줄 모르고 부딪혀가지고 머리 깨져서 죽는 새들이 그렇게 많대. 그러면 여러분 이 유리창은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단절이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문학 시간에 유리창 거울 여러분 이렇게 뭔가 비치는 애들 있잖아. 이 비치는 애들은 무조건 속성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자 4개가 되면서도 단절되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사실 상식상으로 얘들아 4개 되면서 얘들아 단절되는 거는 여러분 완전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기본적으로 얘는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모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문학 시간에 배우는 모든 유리창의 속성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줘.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게 아른아른거린다. 그러면 여러분 유리가 투명하니까 바깥에 얘들아 뭔가 차고 슬픈 게 아른아른 보이기 시작을 하나 봐. 무슨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매개 성격을 갖고 있네.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무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른아른거리면서 매개가 되고 있다. 뭔가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차고 슬픈 것이라고 했을 때 차갑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미지야 얘들아? 촉각적 표현이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정주용은 무조건 감각적 이미지 찾아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촉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차고 슬픈 게 아른아른 거리고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아른거린다는 건 또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어야 돼? 아른아른 눈에 보이는 거야. 그치? 시각적 이미지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가 계속 쓰이는지 계속 생각을 해줘. 자, 열없이 붙어 서서 여러분 열없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운 없이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얘들아 화자는 지금 뭔가 슬픈 마음도 느끼고 기운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 그치? 그게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인 양 언 날개를 바닥거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유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화자가 멀리서 유리를 봤을 때에는 거기 뭔가 아른아른 보여. 아른거린다는 건 잘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야? 아니면 덜 선명해 보이는 거야? 덜 설명한 거거든? 잘 안 보이는 거거든? 잘 안 보이니까 얘들아 어떻게 한 거야? 기운 없이 앞에 가서 붙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이렇게 다가가서 여러분 이 유리를 가까이서 이렇게 붙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리창에 이렇게 가까이 붙으면 유리창이 얘들아 얘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자동차 탈 때 얘들아 자동차에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려본 적 있잖아. 얘들아 이게 그려본 적 있지 않니? 이렇게 앞에 다가가면 얘들아 내가 숨을 쉴 때마다 뭐가 생겨 얘들아? 입김이 생겨. 입김이 생기니까 얘들아 사실 더 선명하게 보일까 아니면 선명하지 않을까? 선명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입김을 흐리우니 입김이 때문에 흐릿흐릿하게 보이니 근데 여러분 뭔가 날개가 파닥파닥거린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숨을 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입김을 얘들아 내가 입김을 불면 그럼 어때 얘들아? 입김이 이렇게 커지지? 근데 내가 숨을 잠깐 참고 있는 동안 이 입김이 어떻게 돼 얘들아? 이렇게 줄어들지?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내가 숨 쉬는 거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변하네? 뭐 하는 것 같아? 날개가 파닥거리는 것 같네? 그러면 여러분 이 날개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입김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비유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선생님 정지용 수업할 때 얘들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냐면 정지용이 감각의 절제를 잘 써서 내용을 되게 어렵게 보이게끔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왜? 이미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입김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얘들아 왜 계속 지울까? 누구를 봐야 되니까? 차고 슬픈 것을 봐야 되는데 이걸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얘들아 내 입김 때문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입김을 이렇게 지워. 근데 이러면 입김을 지운다고 해서 얘들아 입김이 사라져? 내가 이렇게 붙어 서 있는 동안 입김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우고 지우고 보아도 사실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야. 보이지가 않는 거야. 누가? 차고 슬픈 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반복법을 쓰고 있네. 근데 여러분 반복법을 사용을 하면 뭐 운율 형성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운율 형성은 둘째치고 얘가 뭘 하냐면 의미를 강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지금 지우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누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차고 슬픈 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지우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차고 슬픈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고 싶어 하면 무슨 정서가 나와야 돼요? 우리 누군가를 막 보고 싶어 해. 여러분 이거 우리 한용운의 수의 비밀 할 때도 있어. 그리움이지 그리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계속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얘들아 밤은 얘들아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올 수는 없어. 대신 밤이 얘들아 이게 깊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만 찾아내면 돼. 그래서 밤이라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리창을 지금 보면 낮에는 그냥 바깥이 다 통과해서 보이지만 여러분 유리창에 얘들아 밤에 되면 어때 얘들아? 내 모습도 비쳐 보이잖아. 그러니까 밤에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비유법이 쓰였어요. 별이 보석처럼 박힌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석처럼이니까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어? 지규법. 그렇지. 그런데 물 먹은 별이 왜 박힐까? 근데 여러분 자 아까 다시 생각해봐. 아까 밤이 되면 여러분 이 유리창에 누구의 모습도 보인다고? 내 모습도 보인다고 했지. 그러면 여러분 내 모습에서 나에게서 물 먹은 별처럼 보이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 이게 원관념이 뭔지를 찾아야 돼. 나 뭐 해? 나 슬퍼해. 슬프면 얘들아 뭘 해? 눈물 나지? 그럼 여러분 눈물이 고이면 여러분 이게 빛을 발했을 때 눈이 어떻게 돼 보여? 반짝반짝 보인다. 얘들아 눈빛 이 물기 때문에. 그러면 물 먹은 별이라는 건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눈이고요. 그 눈이 빛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반짝 보석처럼 보인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슬퍼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지금 얘들아 이렇게 지규법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나 이런 정서를 지금 찾기가 쉬워 어려워? 되게 어려워. 맞아.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절제를 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밤에 혼자 유리를 닦는 건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니. 여러분 심사가 무슨 뜻이야? 심사. 정 아니면 내 정서니. 그럼 나는 지금 두 가지 정서를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냐면 외로운 황홀한 정서를 느낀대요. 자, 근데 여러분 외롭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정서야 부정적인 정서야? 부정적인 정서거든? 황홀하다는 건 어떨 때 느끼는 정서야? 기분이 너무 좋을 때 너무 얘들아 내가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뭔가 막 얻어낸 것 같은 밤일 때 그럴 때 얘들아 내가 황홀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 대부분 얘들아 대상 받거나 아니면 얘들아 막 이렇게 하면 저 황홀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배우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서는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긍정 부정의 감정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거든. 이거 우리 지금 매주 하고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이거 무슨 표현법이야? 역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역설법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역설법은 항상 그 속에 뭘 찾아줘야 돼? 진리.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정서가 이중적인 정서가 나올 때는 그 정서를 이 사람은 둘 다 느껴야 하나만 느껴요? 둘 다 느끼니까 여러분 역설법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외로움의 감정이 왜 생기는지를 찾아야 되고 왜 황홀한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정서를 다 느끼고 있다는 거야. 왜 외로워? 여러분 7번째 줄에 나왔잖아. 혼자 유리를 닦는데요. 그러면 이 집에서 내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외로움을 느끼는 건 내가 혼자 있어서 그런 거야. 그치? 근데 왜 황홀한지도 생각을 해야 돼. 이 황홀하다는 건 아직 앞에서 안 나온 것 같진 않거든. 왜냐면 앞에서 다 울고만 있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줄로 한번 가보자. 고운 폐활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너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너는 뭐가 찢어진 아이예요? 폐활관이 찢어졌대요. 여러분 폐활관이 찢어지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너는 뭐한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니까 얘들아 뭐처럼 날아갔다고 표현했어? 산새처럼 하늘로 가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사람 죽으면 하늘에 갔다고 표현을 하잖아. 산새처럼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너를 산새에 비유를 했어. 근데 얘들아 아까 저 위에서 얘들아 세 번째 줄에 뭐의 단어가 나왔어? 날개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러분 날개는 누가 갖고 있냐면 새가 갖고 있는 거였거든. 근데 여러분 저 날개는 선생님이 뭘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한다고 했어? 입김을 비유한다고 했지. 그러면 입김이 죽은 아이처럼 느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정지용이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6살쯤에 얘들아 폐결핵, 옛날에는 결핵을 걸리면 피토해서 죽으니까 아이가 폐결핵에 걸려서 죽고 난 뒤에 쓴 작품이야. 그러면 이 너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아들을 잃고 나서 그 부모가 얘들아 자식을 잃은 마음은 사실은 내가 형용할 수는 없잖아. 정말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극도의 슬픔을 느끼는데 우연히 창밖을 보는데 그 창밖에 누가 보이는 거야? 아이가 보였던 거야. 그래서 슬픈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 차갑다고 했을까? 죽었으니까. 죽으면 여러분 아이가 따뜻한 온기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 슬픈 게 바로 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래방 바깥에 보이는 거야. 그 아이가 보이니까 얘들아 아이를 보기 위해서 아빠가 매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지워서라도 아이를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들아 이해돼? 얘들아 그리워하는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버지는 여러분 이렇게 지우면서 외로운 감정이 드는 건 혼자 있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뭐 해서 그래 얘들아 내 옆에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아이의 얘들아 부재를 느끼고 있고 아이의 죽음을 느끼고 있으니까 외로움을 감정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죽은 아이를 완전하진 않지만 얼핏 볼 수 있네. 무엇을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그러면 그 마음이 황홀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죽은 아이를 얘들아 볼 수 있는 건 없어. 사진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이제 꿈속에서만 볼 수 있는데 옛날 이제 30년대 20년대 해봤자 얘들아 사진이 귀하니까 사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의 온기를 사실 부모는 느끼고 싶었겠지. 그러면 여러분 꿈속에서도 보지 못하는 아이를 창문에서 이렇게 아른아른 본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얼핏 보고 있는 게 황홀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설법이 쓰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은요 어떤 슬픔보다도 얘들아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크겠죠. 만약에 슬픔의 정도가 있다면 내가 얘들아 뭐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그 슬픔하고 자식을 잃은 슬픔을 비교하면 당연히 자식 잃은 슬픔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정서를 만약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자식 잃은 슬픔을 이 정도로 표현한다면 여기서 얘들아 슬프다
내가 눈물 흘리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 줄에 영탄법도 썼어. 근데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정말 막 슬프다, 막 통곡해서 울고 있다, 내가 막 마음이 애절하다, 막 이런 식으로 감정을 과잉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 과잉적으로 표현하지 않지. 정서를 이 작품은 요 정도밖에 표현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얘들아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비교하면 정서를 요 정도밖에 표현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감정에 뭐가 나타나래? 절제가 나타나래.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의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여기 영탄법도 쓰였고 여러분 여기 슬프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감정의 절제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 이유는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쓰고 비유법을 많이 써서 감정을 이만큼 느껴야 되는 걸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감정의 절제가 나타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감정의 절제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였다고 얘들아? 이미지를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슬픈 눈물 흘리는 것도 여러분 아까 눈목은 별처럼 박힌다 해서 무슨 표현법 썼어? 비유법 썼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비유법이랑 여러분 이미지를 많이 쓸수록 감정이 얘들아 최대한 이렇게 줄어들게 표현을 하는 방식인 거야. 이게 정지용의 특징이야. 그래서 정지용의 시는 쉬운 것 같아 보이면서도 여러분 정서 찾는 거 좀 어려워 얘들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지금 무슨 상황일까라고 하는 일상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작품의 이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17쪽에 가서 화자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화자는 여러분 나 있어 없어? 나는 없어. 그렇지? 그러면 작품박 화자라는 건 알지만 그 작품박 화자가 여러분 신분이 뭔지는 알겠다. 자식 잃은 부모라는 건 알겠죠? 자식 잃은 부모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시간적 배경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간적 배경은 밤. 그렇지?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자 어디 있을까? 창 바깥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니까 집 안. 그렇지? 여러분 방 안이라고 해도 되고 집 안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집 안에 있는 거야. 자, 뭐 하고 있냐면요, 유리창에 붙어서 유리를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닦아요. 맞아요. 유리를 닦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유리를 닦았던 게 아닐 거야. 계속 유리를 이렇게 닦았겠지? 그 부모의 그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정서태도 나오지.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식을 그리워해서 자식에 대한 이런 슬픔도 드러내고, 그걸 얘들아 역설법으로 무슨 감정으로 표현했어? 외로움과 황홀함도 드러냈지? 이렇게 정서태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의 주제 나오네. 자식 잃은 슬픔.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자식 잃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법은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감정을 절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중요 표현법을 따로 정리하지 않을 거야. 넘어가고 여러분 한눈에 정리하기는 여러분 아까 거울이 가지고 있는 속성, 유리창이 가지고 있는 속성 정리했잖아. 그거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자, 여러분 유리창이나 거울이나 여러분 이제 어떤 유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갖는 특성.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여러분 두 가지 속성 갖고 있다고 했어? 4개 단전. 근데 여러분 요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게 되게 무슨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어? 모순. 그렇지. 그러면 이 모순을 다른 말로 여러분 이제 문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순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모순을 다른 말로 이중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 표현을 쓰고도 있냐면 여러분 얘가 유리나 거울은 이렇게 경계가 지어져 있잖아요. 그 경계가 이어졌다 경계를 단절시킨다 해서 얘를 경계라고도 표현을 해.
그래서 여러분 문학에서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거울을 지금 개인별 시간에 훈련 시간에 얘들아 했던 친구들은 2학년 모의고사에 들어가는 내용이어가지고 아마 요거 숙제를 제대로 때 했으면 봤을 것이요. 얘들아 요거 나오는데 여러분 우선은 거울의 내용을 한번 봤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간단하게 하고 이 이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 우선은 여러분 뭘 먼저 보냐면 여러분 19쪽에 있는 이상의 특징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까? 요걸 볼까 요거? 여러분 이상은 사실 여러분 시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이 날개라고 하는 소설이 정말 유명한 작가예요. 그래서 날개라고 하는 소설은 교과서에 2학년 교과서에는 잘 들어가지 않아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3학년 이제 수능 특강이나 3학년 때 이제 좀 많이 배우게 되는데 우선은 그래도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려면 여러분 날개의 결말을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좀 잘 드러나거든. 한번 봐볼게.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여러분 날개가 돋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는 현실적인 자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 자아야.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뭘 하고 싶다고 얘기했냐면 날개가 돋았으면 좋겠대. 그 날개가 돋아서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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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얘가 바라는 소망이 있는 거네. 날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날고 싶은 여러분 자아가 있는데 여러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날겠다고 해가지고 얘들아 이 상태로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이거 그냥 죽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이건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날고 싶은 건 내 마음속에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일 뿐인 거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바라는 나의 모습을 이상적 자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실적 자랑 이상적 자아로 두 개를 나눠놓고 있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상의 특징 1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면 자아를 나눠놔요. 근데 이 나눠놓는 게 얘들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눠놓냐면 자아가 분열되는 수준까지 나눠놔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자아가 분열이 되려면 자아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상적인 자아랑 현실적인 자아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뉘는 거야. 자, 그리고 근데 여러분 윤동주의 작품을 배웠던 친구들은 알 거야. 선생님 자아상을 한 번씩 설명하거나 아니면 별의 는 밤을 한 번씩 설명을 했었거든. 이러면 윤동주의 작품을 나중에 또 보기는 하겠지만 윤동주 같은 경우는 자아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도 분열 수준까지는 아니고 갈등을 겪는 다음에 무조건 화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화해를 하지 않아요. 왜? 아예 분열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아 간에 갈등이 나타나는데 그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어. 이 작가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윤동주랑도 조금 느낌이 달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랑 비슷하게 자아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여러분 이 거울이라고 하는 시는 사실은 쉽게 쓰여진 시랑 연결해서 더 많이 나와요. 교과서에 들어가 있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낼 때 쓴다. 근데 화해는 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야. 그럼 윤동주의 작품이랑 비교해서 공통된 차이점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작가는 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아가 분열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냐면 현대의 이야기를 써요. 얘들아 왜 현대 이야기를 쓰는지 혹시 얘들아 우리 저번에 문학사 하면서 이상이 문학사에 어떤 여러분 파에 들어
들어가는지 했던 거 기억나? 1930년대에 무슨 시를 많이 쓰는 작가에 들어갔었지? 모더니즘, 그치? 나 모더니즘 시를 쓰는 작가거든? 모더니즘이 현대잖아, 현대. 그러면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무슨 마음이 갔냐면 내가 이제 점점 문명을 배우고 문명을 얘들아 얻어냄으로써 사람들이 또 편리해지는 건 맞는데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불안감이 커져. 얘들아 핸드폰 없어 봐봐. 하루 종일 막 미친다 얘들아. 이제 핸드폰 없으면 아니면 여러분 내가 TV나 아니면 컴퓨터 없이 얘들아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진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핸드폰이 없어, 휴대폰 아니면 컴퓨터가 없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현대인들이 문명이 발달하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문명에 종속이 되다 보니까 불안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옛날에는 농촌에서 얘들아 뭐 소 잃어버려도 아이고 슬프다 이제 그냥 끝이야. 소 잃어버려도 아니면 농기구 잃어버려도 얘들아 불안하지 않아. 왜냐면 그냥 잃어버리면 그냥 끝이거든. 어디 가서 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핸드폰 얘들아 내가 만약에 얘들아 자동차 선생님이 저번에 자동차 한번 하루 가다가 얘들아 이 냉각수 나오는 그 펌프가 터져버린 거야. 가다가 평화로 타고 있었거든. 아씨 나 진짜 너무 좋았어. 어떡해. 60 밟으면서 갔어. 나 진짜 거의 80 밟아야 되는데 막 60, 50 밟고 가가지고 뒤에서 빵빵대지만 비상등 켜고 막 이러면서 갓길을 세울 수는 없고 어떻게든 일단 카센터까지 내가 갔단 말이야. 너무 한 이틀 못 탔거든요. 차를 못 타니까 미치는 거야. 왜냐면 일찍 나와야지. 택시 타야 되지. 얘들아 뭐 어디 가려고 하면 얘들아 못 가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이거에 종속되어 있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자동차가 없었으면 버스 시간 알아가지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뭐 있을 텐데 이제 맨날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가 없으니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문명이 많이 발달되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사람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불안의식을 작품에서 드러내는 거야. 내가 자아가 불안하고 자아가 갈등하고 있는 방식으로. 알겠지? 자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내가 현대의 문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무것도 쓸모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자신이.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권태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거지. 이것도 재미없고 이것도 재미없고 이것도 재미없고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작가는 여러분 모더니즘의 경향이 되게 강한 작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모더니즘은 이미지나 혹은 초현실주의처럼 현실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쓰는 작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가를 설명할 때 모더니즘, 초현실주의 이런 말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지금 약간 너무 불안하고 너무 자아가 갈등을 겪고 있고 자아가 여러 개로 나뉘면 여러분 사실 이중인격자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뭘 받아야 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이런 정신적인 분열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에서 하는 기법을 가지고서 여러분 작품을 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정신과에 가서 여러분 이제 환자가 이제 내담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의사는 거의 말을 안 해. 환자만 말하게끔 말하거든. 그럼 환자는 주저리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 자기 이야기를 주저리 읊는다고 하는 걸 의학적인 용어로 자동기술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자기가 뭔가 얘들아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좀 아픔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내 정신에 대해서 막 주저리 내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잖아. 막 두서없는 말들을 막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동기술법을 가지고서 작품에 적용을 하는 거야. 이걸 문학에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의식의 흐름은 소설에서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의 서술 방식이기도 해가지고 여러분 선생님 개념을 그냥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얘는 무의식의 상태를 인위적 장치 없이 여러분 인위적인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에다 대구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서리법을 쓴다든지 뭐 어떤 표현법을 쓰는 건 내가 의도해서 그 표현법을 쓰는 거잖아. 왜냐면 의미를 강조하고 아니면 여러분 뭐 형태의 안정감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의도 때문에 쓰는 거잖아. 그런 여러분 표현법 하나 없이 여러분 오롯이 여러분 내가 있는 그대로
이걸 자동기술법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작가는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이나 아니면 여러분 현대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중인격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의식의 흐름 기법을 가지고서 많이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해야 돼.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으면 우리 작품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작품에서 여러분 제목을 한번 봐봐봐. 얘들아 제목이 뭐라고 들어가 있어? 거울. 아까 얘들아 거울은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단절 4개. 이중주 속성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도 이중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번 봐보자. 볼게요.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 이제 사연까지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 지문에다 정리 한번 해보자. 거울 속에는 여러분 소리가 없대요. 왜냐면 내가 말을 하는 걸 여러분 그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내가 말하면 거울 속에 있는 애도 뭐해? 말하거든. 소리가 안 들려. 걔가 말하는 걸 안 들리는 거야. 왜 안 들릴까? 무슨 속성 때문에 그래? 단절의 속성 때문에 그래.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그 단절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여러분 조용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 단절 때문에 느끼는 거지. 그치? 자, 거울 속에도 4개의 귀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 이 거울에 얘들아 바깥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울 속에 내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나도 이렇게 귀가 있으면 얘도 이렇게 귀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그러면 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 저 자아도 귀가 있네. 저 자아도 나랑 닮았네. 이거는 여러분 거울이 있어야 자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잖아. 이건 뭐야? 4개야. 맞아. 여러분 여기는 내 또 다른 자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으니까 4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 한 귀가 2개나 있어. 여러분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왜? 내가 말하면 쟤도 말할 거고 제가 말하는 걸 내가 들으려고 입을 딱 다무는 순간 쟤도 어떻게 할 거니까? 여러분 입을 다물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서로 동시에 말하고 동시에 입을 다물다 보니까 내 말을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고 얘들아 서로만 말하고 서로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단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 그러면 자아가 단절이 되는 거에 대해서 화자는 얘들아 무슨 정서를 느끼는 거야? 착하다, 안쓰럽다. 내가 이렇게 자아가 단절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쓰러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안쓰러움을 느낀다. 자, 그 다음 나는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여러분 거울 속에 왼손잡이인 이유는 얘가 악수를 하려고 얘는 오른손을 내밀거든. 그럼 오른손을 내밀면 거울은 얘들아 반대로 되니까 어떤 손을 내미는 거야? 왼손을 내미는 거야. 얘가 왼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여러분 이게 악수가 돼야 안 돼요? 악수가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악수가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라는 표현 쓰네. 여러분 여기 무슨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 단절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문학에서 이렇게 악수를 왜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 악수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잘 안 하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어른들은 여러분 반갑거나 오랜만에 만나면 무조건 악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악수는 반가움의 표시고 인사의 표시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문학에서 내 반가움과 여러분 나의 인사를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인 거야. 근데 여러분 뭐 할 때도 악수를 하냐면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막 여기다 화해할 때 그 선생님이 강제로 얘들아 악수 손잡아라 껴안아줘야지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 막 얘들아 7살 8살 때 막 친구들끼리 싸우면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 얘는 화해의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화해의 의도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반가움을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화해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자아 간의 갈등이 화해가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그러면 왼손잡이라는 건 화해가 되지 않는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악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이다. 네 번째 줄.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꼴이야마는. 얘들아 거울 속에 얘들아 나를 만지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면 얘도 얘들아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쓰다듬지 못하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얘들아 얘도 주먹을 이렇게 줄 거거든요. 그럼 서로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만져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단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 그치?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여러분 거울이 있으니까 내가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게 되었대요. 만날 수 있고 얘들아 내가 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매개.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매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기서 얘들아 특히 이 사연에서가 얘들아 좀 그 거울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속성이 되게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한다면 우리 이제 뭘 해보냐면 거울에 이제 거울 밖에 있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 거울 속의 나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울 밖에 있는 애들은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고 거울 밖에 있는 애들은 거울 속에 있는 애들은 세모 표시를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연에 여러분 나가 있어. 여러분 이 경우는 여러분 거울 속의 나야 거울 밖의 나야? 거울 속이다? 그렇지 거울 속이니까 얘는 세모 표시를 한번 해주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럼 여러분 이때 내가 누구야? 이거는 밖에 있는 애. 그렇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주고 자 여러분 3년에서 거울 속에 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세모 표시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학수를 받을 줄 모른대요. 얘는 무슨 표시해주면 돼요? 동그라미.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사연 갈게. 거울 때문에 나는 여러분 이때 나가 밖에 있어 안에 있어? 밖에.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한대. 그러면 거울 속에 나니까 세모 표시해줘야지. 자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여러분 이때 내가 누가 돼야 돼? 거울 봐. 그 다음에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어.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아가 대립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이제 5번째 연을 한번 봐보자.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거울 속에 늘 내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 좀 무서운 말이다. 여러분 약간 호러 영화 보면 거울 앞에 내가 없는데 거울 속에 내가 비치는 경우가 있지. 귀신이야 귀신.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야. 얘들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는 거울 이렇게 멀리 있는데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저쪽에 있다는 거야. 원래들 거울 속에 나도 어디에 있어야 돼? 내 몸 안에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나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나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분열이 되는 거야? 아니면 자아가 화해하고 있는 모습인 거야? 분열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 이 자아 간의 분열이 여러분 해소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점점 심해지는 거잖아요. 심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분열이 심화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단절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 매개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 단절. 그렇지. 단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얘들아 왜 잘 몰라? 왜 걔가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 분열되어 있으니까. 걔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 거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진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 그러면 거울 바깥에 있는 나는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거울 속에 내가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혼자서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외로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외로운 사업도 여러분 자아 간의 분열을 얘기하고 있는 말인 거죠. 외로운 사업도 분열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울 바깥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누가 하고 있다? 여러분 저 외로된 사업인 거울 속에 있는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 반대요만은 여러분 반대래요. 왜 반대라고 느껴요? 이렇게 학수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대라는 건 여러분 단절되고 있는 거야? 매개를 시키고 있는 거야? 단절.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단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또 꽤 닮았대. 왜냐면 귀 2개, 코 하나, 눈 2개 이건 똑같이 생겼거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매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 반대랑 닮았다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반대인데 동시에
닮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앞에 나온 말하고 뒤에 나온 말이 말이 안 돼. 여러분 이거 무슨 표현법이에요? 역설. 그렇지. 여러분 지금 대부분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문학작품들의 역설법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역설을 잘 기억을 해줘. 자, 그러면 여러분 역설이기는 하지만 얘들아 왜 진리야? 거울이니까. 거울은 여러분 두 가지 속성이 다 나타날 수 있었잖아. 거울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가 없으니 퍽 섭섭하오. 그럼 여러분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야?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를 근심하고 진찰하고 싶어. 계속 알아가고 싶어. 화해하고 싶어. 그런데 얘들아 그게 돼 안 돼? 안 되니까 섭섭하대.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화해가 안 되는 사실에 여러분 서운함을 느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나는 계속 알아가려고 하고 악수하려고 하고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칭찬하려고 하고 계속 뭔가 하려고 하지. 여러분 계속 뭔가를 하네. 뭔가를 내가 계속 행동을 하고 있네. 여러분 중간쯤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 의지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 그러면 거울 밖에 나는 계속 의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얘들아 우리 동그라미 세모 표시 해버릴까 얘들아? 오케이. 자, 해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 오연에서 여러분 이때 나는 무슨 표시 해줘야 돼? 동그라미. 그치? 거울 속에 내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세모 표시. 자, 여러분 6연에 거울 속에 나니까 세모 먼저. 근데 여러분 나와 반대라고 했으니까 얘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정리 한번 해보자. 작품 A에 한번 쭉 정리해 볼게. 여러분 제목은 이미 아까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화자를 한번 분석해 볼까? 화자 나 있어요 없어요? 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 있다고 여러분 딱 정리해주고. 자, 여러분 시간은요? 시간은 딱히 들어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그치? 여러분 화자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왔어 얘들아? 거울 앞이긴 하지만 얘들아 그게 거울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 해봤자 뭐 거울 앞? 오늘 거울 앞이라고 써놓긴 할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거울 앞에서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봐. 그렇지. 그러면 거울 속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줘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나를 자세하게 보고 있는 거네. 여러분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요? 성찰. 그렇지.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이야. 성찰이야. 성찰. 나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성찰. 여러분 대상을 들여다보는 건 성찰 아니야. 그건 관찰이고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건 성찰. 성찰. 성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무슨 태도 갖고 있냐면 그래도 나는 계속 노력하잖아. 의지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의지대로 얘들아 실현이 돼 안 돼. 실현이 안 되니까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그게 얘들아 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서 태도를 한번 가볼게요. 정서 태도 했으니까 우리 여러분 주제를 볼게요. 여러분 주제는 그러면 자아분열 의 안타까움 이렇게 정리해주면 좀 좋겠다. 그래서 아니면 뭐 이라 자아의 성찰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선은 여기선 성찰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를 얻었으니까 부정적인 걸 썼어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표현법으로 갈게요. 여러분 중요표현법은 어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냐면 우리 아까 자아가 나왔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자아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울 윤동주의 작품도 여러분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때 여러분
정약용의 수호제기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호제기나 아니면 어떤 학교는 여러분 또 정약용의 얘들아 보리타작이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정약용의 작품이나 아까 윤동주의 작품이나 이렇게 이상의 작품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 자아를 물어보는 내용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그 자아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해. 그러면 여러분 자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였어.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이상적인 자아가 있었고 현실적인 자아가 있어요. 자, 이상적 자아는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나의 완벽한 나의 모습이야.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얘를 내면적 자아라고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현실적 자아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밥도 먹고 친구 만나고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거든. 이거는 여러분한테 눈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외면적 자아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상적 자아는 여러분 내가 어떤 자아이기도 하냐면 내가 무의식에서 꿈꾸는 나의 모습이야. 내가 나중에 이렇게 돼야지, 이런 사람이어야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무의식적 자아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현실적 자아는 좀 달라. 현실적 자아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해서 행동하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행동이 나오려면 내가 의식을 해야만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의식적 자아라고 해. 자, 다시 이상적 자아를 이번에는 철학적 용어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철학에서 이상적 자아는 여러분 내 내면에 있잖아요. 그럼 이 내면에 있으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본질적이라고 해요. 본질적 자아라고 해요. 이런 본질은 일단 책상의 본질 어딘가에 있겠지만 책상의 본질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여러분의 본질도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뭐만 보이냐면 겉모습만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겉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 외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철학에서는 현상적 자아라고 해. 현상적 자아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 이상적 자아는 이 네 가지의 용어로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 나오는데 얘는 하나만 더 정리해보면 내가 일상에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서 얘는 일상적 자아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말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요거는 기억해줘야 되는 개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눈에 정리하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해볼게. 여러분 한눈에 정리하기. 여기서는 뭐만 해보냐면 띄어쓰기를 안 했잖아. 띄어쓰기를 안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번 정리해볼게. 자, 여러분 띄어쓰기를 안 하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말할 때도 선생님도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중간에 끊거든요. 여러분 좀 쉬는 타임을 쓰죠. 쉬어서 말을 해요. 쉬어서 말을 하면 거기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여러분 지금 말을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죠. 끊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다다다다다다다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 의식의 흐름. 그렇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의식의 흐름이고. 그러면 얘들아 왜 의식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얘들아 아까 무의식에 있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 무의식에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자아가 많이 분열된 상태다. 자아가 분열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띄어쓰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두 가지의 효과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상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 뒤에 있는 내용까지 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한번 가볼게. 어딜 보냐면 21조. 21쪽에 백서 없이를 한번 볼까요?
제목이라고 하는 작가는 1930년대에 주로 글을 썼던 작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가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으로 여러분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얘들아 시집을 내기도 하고 전통적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 책을 바느질을 해서 책을 만드는 거야. 그 옛날 책들은 얘들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여러 종이가 있으면 이 종이를 여러 장을 이렇게 겹쳐.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 그거를 여러 개를 모아서 또 다시 얘들아 풀칠을 해가지고 본드칠을 해가지고 본드는 없었겠지만 풀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또 이렇게 만들거든.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게 수화 작업이 엄청 많이 되겠지. 얘들아 수작업이 엄청 얘들아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당시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하면 얘들아 한 4만 원짜리의 시집을 낸 거야. 그 당시 돈으로 하면 진짜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싸잖아. 4만 원짜리 시집 되게 비싸거든. 대부분 시집은 얇아서 한 8천 원에서 한 만 얼마 정도 지금 하거든 얘들아. 그럼 지금의 4만 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럼 그 당시도 비싼데 딱 1,000부만 팔았어. 다 팔렸어. 그래서 완판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시도 잘 쓰기도 했고 시집도 되게 특이하고 해서 여러분 백석 시인은 여러분 그 당시에 시인들이 되게 좋아했던 시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윤동주도 여러분 백석 시의 시집 그 원본 있잖아요. 그 원본을 여러분 거의 얘들아 한 10번씩을 얘들아 계속 필사를 하면서 그걸로 시를 배웠대. 그러니까 약간 백석이랑 윤동주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도 얘들아 교과서에 지금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백석 씨도 얘들아 대부분 교과서에 다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두 작가를 비교하는 문제를 선생님들이 많이 내시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백석은 원래 얘들아 유학파예요. 영어를 전공을 했거든요. 일본 유학을 갔다 왔고 영어를 전공을 했으니까 사실은 일본어고 영어에 정말 능통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작가의 시집에는 외래어가 하나도 없어요. 일본어도 없고 외국어도 없고 그 당시에 막 외국어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도 하나도 없어. 오롯이 다 우리말로만 쓰여진 작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민속에 대한 내용을 엄청 많이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민속성 아니면 전통 아니면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런 전설 이런 애들 있잖아. 우리 민족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가의 작품에 우리나라 민속 음식 있죠. 민속 음식의 이름이 540여 개 정도가 들어가 있대요. 이 시집이 많지는 않지만 500몇 개면 진짜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전통 음식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 필수적으로 백석 시를 연구해. 왜냐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설명하고 있는 글들이 많거든.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또 우리 전통 놀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열거해서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잃어가고 있는 문화들을 많이 드러내는 작가 중에 한 명인 거야.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뭔지 모르는 단어들이 좀 많기는 하지. 또 이 작가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안도 사투리를 엄청 많이 써요. 우리 그전에도 얘들아 뭐 사투리 해봤자 얘들아 그 모라니 피기까지는 에서는 우옴레이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정지용도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일부 조금 한두 개 정도 쓰였고 이러면 또 이러면 그 누구냐 김소월도 마찬가지 사투리를 쓴다고 해도 한두 개 정도 썼거든. 근데 여러분 읽어봐봐. 여러분 나중에 이 작품 읽어보면 겁나 많아. 얘들아 거의 한 3분의 1이 다 사투리야. 근데 글이 읽혀 얘들아. 되게 신기해. 사투리를 많이 써도 여러분 그런 토속성이나 향토적인 이미지들이 너무 잘 드러나면서 여러분 시가 잘 읽힌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고 얘들아 우리나라의 것만 쓰지는 않아. 어떤 걸 쓰냐면 이 백석은 사실 얘들아 되게 가난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이제 영어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유학 끝마치고 얘들아 우리나라 와서 뭘 했냐면 여러분 영어 선생님을 해요. 지금 있는 배제 학교에서 여러분 영어 선생님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맨 처음에는 여러분 문화 정치를 20년대 했지만 30년대 뭘 했지 얘들아? 민족 매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어나 우리말을 아예 못 쓰게 하고 여러분 뭐만 하냐면 오롯이 일본어만 배우게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려. 그러니까 선생님도 못하고 그러다 여기다 시집도 얘들아 이 사람은 시집을 많이 출간해서 많이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안 했던 거 알겠지? 4만 원짜리 1000부만 팔았다. 여러분 나 진짜 문학성만 보고 글을 썼던 사람이야. 돈을 많이 벌지 못해. 그러니까 되게 가난했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삶에 대한 이거를 직면해서 이걸 직면하여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성찰도 하고 그리고 그래 힘들지만 버텨야지 이러다 인내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힘들지만 이겨내야지 여러분 우리 극복의지잖아요. 이걸 잘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삶을 잘 드러내는 작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리고 얘들아 너무 가난하니까 여러분 떠돌이 생활도 많이 해. 그러면 여러분 떠돌이 생활을 하면 누랑 생활을 한다고 하거든.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1학년 때 여러분 그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 배웠던 친구도 있을 거야. 혹은 아니면 여러분 1930년대에는 여러분 역사 시간에도 배웠을 거야. 우리가 너무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여러분 뿔뿔이 얘들아 막 간도나 연해주나 러시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얘들아 고향이나 가족들을 다 버리고 또 하는 거거든. 그러면 유랑민이 되는 거잖아요. 유랑민이 급증하는 게 1930년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백석도 언제 살았어? 1930년대를 살았으니까 그 유랑민에 대한 애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야. 왜? 자기도 유랑민의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잘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사람은 여러분 원래 고향이 평안도에서도 도시가 아니라 정주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이 정주라고 하는 곳은 얘들아 가구가 다 해도 얘들아 한 20가구 정도밖에 없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거든.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의사도 없으니까 여러분 어디 다치면 얘들아 마을 할머니가 얘들아 약 발라줘 뭐 이렇게 침 발라주고 막 약 발라줘. 그렇게 얘들아 농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봐봐 농촌 공동체에 옛날 여러분 30년대 작가들은 대부분 우리의 농촌 문화가 없어졌어. 일본이 핍박해서 우리나라의 그 농촌 문화가 다 사라져버렸어. 그 사라진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농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원형이 뭐더라? 원형도 상징이 뭐더라? 그 근본인 보편적인 이미지 있지? 그 얘들아 원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 때문에 우리가 좌절되고 일본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어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행복했던 그 농촌의 공동체의 모습들 있잖아. 이걸 더 잘 드러내는 작가야. 그러니까 조금 다른 작가랑 경향성이 좀 다르지. 자 마지막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옆에 20쪽 보세요. 제일 길죠? 엄청 길죠? 이렇게 긴 시들을 산문적 서술이라고 해요. 산문시예요. 산문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소설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산문시의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작가예요. 그래서 백석 씨는 조금 긴 편이야 얘들아. 많이 긴 편이야. 그래서 물론 짧은 시도 있지만 긴 편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 모닥불의 1년만 볼게. 1년에 여러분 이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요거 1년만 한번 봐보자. 자 새끼오리도 여러분 새끼오리는 그이다 새끼 줄이다 새끼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새끼 줄이야 줄. 새끼줄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여러분 이 갓이 가죽이야 가죽 밑창도 개니빠디도 여러분 이게 사투리. 개니빠디가 아니라 개이빨도 너울 쪽도 여러분 너울 쪽도 사투리인데요. 이게 널판지라는 뜻이에요. 널판지도 집 건물도 얘들 건물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집은 여러분 알잖아. 지푸라기 할 때 지푸라기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이 뭘까 얘들아? 깃털 닭의 깃털도 개 털럭 여러분 털럭이 뭘까요? 순우리말인데 털. 그럼 여러분 이 털도 모두 타는 모닥불. 그럼 여러분 이 모닥불에 불을 피우려고 뭘 넣은 거야? 이 많은 애들을 넣어놨잖아. 이 많은 애들을 넣어놨으니까 무슨 편법 써야 돼? 열거법을 쓰네. 근데 여러분 열거법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무슨 편법을 쓰냐면
반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거랑 반복을 사용을 해서 모닥불에 들어가는 재료를 쭉 제시를 한 거야. 근데 그럼 모닥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야? 모닥불 이렇게 불을 지피면 여기에 사람들이 둘러서 얘들아 따뜻하게 불을 쬐는 게 모닥불이잖아. 그치? 그러면 모닥불은 여러분 사람들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야 돼? 모여야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그 모이는 여러분 모닥불의 공동체 성격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선생님이 1년만 제시하긴 했지만 2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모닥불에 여러분 누가 오냐면 그 마을에서 뛰어난 얘들아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사들, 그리고 여러분 신분이 낮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사돈, 여러분 세상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사돈이건 사돈은 이렇게 할 때 그 사돈, 여러분 사돈들끼리 거기 있기도 하고 강아지도 오고, 그 다음에 얘들아 지나가던 나그네도 거기서 불을 쬐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은 모닥불은 여러분 신분이 높든 낮든 사람이든 강아지든 아니면 여러분 정말 불편한 관계든 친밀한 관계든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불을 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그러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모닥불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농촌의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 작가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하나 나왔으니까 선생님은 여러분 우리 3번의 작품을 한번 볼 거예요. 3번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남신이 주유동 박씨공방이에요. 여러분 이제 20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남신이 주유동 박씨공방. 우선은 얘들아 우리 제목을 먼저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 제목을 보면 남시주 유동 박씨공방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띄어쓰기를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원래 작품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의미별로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거든. 여러분 신의주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아? 여러분 신의주는 저 북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지, 그치? 여러분 이 신의주는 공간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동이 어디냐면 여러분 신의주 안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시 노영, 제주시 연동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의주에 있는 유동지역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제목에 뭐가 들어가냐면 공간적 배경이 들어가고 있는 거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공간적 배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 여기 이제 큰 곳은 아니지만 여러분 촌은 여러분 그 우체국 아저씨가 전화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여기 누구네 집인데 하면 아저씨가 알아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네 엄마네 집은 약간 이제 촌이니까 우체국 아저씨가 이제 동네를 다 아시는 거야. 그리고 몇십 년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얼굴도 아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아저씨 전화 주셨는데 우리가 택배를 못 받았잖아? 그럼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아저씨 여기 누구네 집인데요? 하면 다 알아들어. 그러면 여러분 아니면 동네 이제 어른들한테는 선생님네가 동네 어른이 선생님이 이제 인사를 하면 동네 집에 가서 인사하면 어른들이 누구 또리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중산의 손녀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선생님이.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중산, 우리 할아버지가 군인이어가지고 이중산, 중사야 중사. 그래서 이중산의 손녀딸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 이중산의 또리구나. 그리고 우리 아빠는 이제 선생님한테 이 선생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선생님 또리구나 이렇게 아시거든. 그 이게 뭐야? 동네에서 얘들아 이제 집이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서로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박씨봉네 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동에 사는 박씨봉네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언제 쓰냐면요, 우체국 아저씨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이런 걸 쓰죠. 편지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목은 편지 봉투에 쓰는 방식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은 어떤 형식을 쓸 거라는 걸 우리 예상할 수 있냐면 편지글처럼 쓸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은 이 글이 편지 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여러분 편지글을 우리는 여러분 문학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무슨 채라고 하냐면 서간체. 그렇지, 1학년 때 배웠던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 서간체 형식을 쓸 것이다 라는 걸 알게 해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렇게 편지글의 형식을 쓰거나 엽서 형식으로 쓰이고 있으면 서간체 형식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자가 뭐라고 쓰는지 한번 봐보자. 어느 사이 나는 아내도 없고, 여러분 나란 말 나오네. 그럼 이제 화자 이미 찾았어 얘들아, 그치? 나는 아내도 없고요.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의 상황을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네. 화자의 상황이 뭘 하고 있냐면 가족들끼리 살고 있는 거에 가족들끼리 다 뿔뿔이 흩어진 거야. 뿔뿔이 흩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유랑 생활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여러분 화자는 지금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족의 해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1930년대에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가족의 해체를 여러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가족의 해체를 여러분 무슨 표현법으로 드러내고 있냐면 뭐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여러분 지금 쭉 열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열거의 방식으로 여러분 이걸 드러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안 그래도 너무 외롭잖아. 안 그래도 여러분 가족들이랑 다 흩어져서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 슬픈 가운데에서 얘들아 뭐가 너무 세? 바람이 너무 세네. 그럼 이 바람은 나를 뭐 하게 만드는 걸까 얘들아? 힘들고 시련과 고난 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야. 자, 얘들아 설상가상으로 날도 저물었대. 여러분 날이 저물으면 여러분 더 저녁이 되면 더 추워지잖아. 저녁이 되어서 날도 더 추워지고 바람은 더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세지고 추위가 불고 날이 저무는 건 시련과 고난이 얘들아 해소가 되는 거야 아니면 심화가 되는 거야? 심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심화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심화가 된다. 자, 그 다음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가서 쥐를 붙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헌사슬 깔았다, 쥐를 붙였다라는 건 사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투리를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 문맥적으로 무슨 의미일지는 우리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나 집 어떻대요? 없었대요. 근데 집이 없었는데 얘들아 방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방이나 집을 빌렸다. 빌렸다고 생각하면 되지. 얘들아 내가 또 집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목순의 집에 얘들아 뭘 해야 돼? 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쥐를 붙이는 게 새를 쉽게 말하면 집을 빌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집을 빌렸는데 그 집에 뭐가 깔아져 있다고 얘기했냐면 헌사시 깔아졌대. 그럼 사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헐었다라는 표현이 쓰였으니까 집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집이 좋진 않은 것 같아. 좋진 않지만 그 목순의 방에서 새를 빌려서 내가 생활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목순애가 누굴까요? 박시봉네 집이죠. 박시봉이에요. 박시봉이에요. 박시봉.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습내나는 춥고, 얘들아 습내가 나는 건 꿉꿉한 냄새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춥고 누긋한 방. 여러분 누긋하다라고 하는 게 얘들아 긍정적인 말이 아닐 것 같아. 왜? 이미 앞에도 다 무슨 말이 나왔어? 부정의 말이 나왔잖아. 누긋하다는 건 사투리인데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 뭔가 좀 꿉꿉한, 뭔가 얘들아 찝찝한 그런 느낌 있잖아. 그걸 누긋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것도 부정적인 표현.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을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요? 지금 누굴 생각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 나 혼자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태도가 나타나야 돼?
성찰, 그렇지. 얘들아, 여기 성찰적 태도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아래 안 보이니까 다시 위로 조금 올릴게. 자, 여러분 나는 생각을 하면서 디롱배기에 붓떡불이라도 담아오면, 그럼 여러분 디롱배기라고 하는 게 얘들아 이것도 사투리거든요. 근데 어디에다가 뭘 담았어요? 불을 담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을 담아온다는 건 여러분 옛날에는 아래 온돌을 깔긴 하지만 여러분 이 집은 온돌이 없나 봐.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방 안에 이렇게 화덕처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가 있기도 하고 화덕처럼 여기다가 얘들아 장작 같은 거를 이렇게 불을 지펴서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방 안에서 불을 쬐는 거지. 그러면 화롯불이야, 화롯불. 여러분 이런 화롯불을 얘들아 담가오면 여러분 이것을 안고 손을 쬐요. 왜 손을 쬐까요? 너무 추우니까. 그지? 아까 춥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너무 추워서 제오에 끝없이 글자를 쓰기도 한대요. 여러분 제오자가 뭐냐면 한자로 요 글자인데 그냥 쓸데없이 한자를 이런 식으로 손장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네. 자,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손깍지를 하고서 얘들아 뒹굴해요. 아무런 활동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 않네요.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선생님은 주말 지나면 약간 월요일은 저러거든. 얘들아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의지가 없는 모습인 거지, 그치? 머리에 톰까지도 하고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게 새김질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성찰을 하면서 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되돌아봤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삶들은 얘들아 대부분 의지가 없이 무기력하게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생각을 해보니 너무 슬퍼지는 거야. 내가 얘들아 안 그래도 가족도 없고 아무런 얘들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내가 열심히 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을 여러분 지금 뭐에다가 비유를 했어? 내 자신을 소라고 비유를 하고 있네. 그럼 여러분 여기는 이제 비유법을 쓰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소는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되새김질을 하는 여러분 동물들을 반추동물이라고 하거든요. 반추동물이 뭐냐면 얘네들이 소화할 때 우리는 밥을 먹으면 소화해서 그 위에서 얘들아 그 소화를 다 시킨 다음에 얘들아 저작운동해서 내려가면 여기서도 얘들아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얘들아 그래서 우리 장으로 보내가지고 얘들아 소화가 되게 만들잖아. 근데 여러분 소들은 여러분 여기서 소화를 할 때 그 소화하는 얘들아 그 어떤 효소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다시 뱉고 다시 자기가 씹었던 걸 다시 또 삼키고 이걸 되새김질이라고 해. 그러니까 얘들아 그래서 소들이 얘들아 이거 씹을 때 있잖아 혀를 막 이렇게 이러면서 막 씹는 것처럼 보일 때 있잖아. 그게 저 되새김질하는 행위인 거야. 끄집어낼 때 다시 이렇게 그런 여러분 동물들을 반추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반추라는 말이 되새김질을 한자로 반추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소처럼 내가 되새김질을 하고 있대.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에서 아까 뭐 하고 있었어? 계속 성찰을 하고 있었잖아. 내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계속 되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내 자신의 내 지난 삶을 반추해봤다라는 표현을 써. 얘들아 이런 표현을 쓰거든. 내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그 되돌아본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해봤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반추가 되새김질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내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찰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진짜 되새김질하고 있는 누구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소처럼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문학에서 반추했다, 생각하고 있다, 되새기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무조건 성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해야지? 좀
슬프기도 하고 외롭고 이런 감정도 들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니까 여러분 약간 자괴감도 느껴질 거고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 그런 삶에서 얘들아 자기 가슴이 꽉 메어온대요. 가슴이 꽉 메어온다는 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행동 때문에 내가 답답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얘들아 뜨거운 게 눈에 핑 돈대. 뜨거운 게 눈 핑 도는 게 지금 뭘 흘리고 있는 거야?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무슨 감정을 느껴야 돼? 슬픔을 느끼겠죠? 슬픔을 느끼고 또 스스로 화끈 나시불도로 부끄러워진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좌절감을 느끼는 나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내 스스로 뭐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죽음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내 인생 포기해버리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포기하면 여러분 선생님 무슨 태도 나온다고 했어? 여러분 우선 포기하지 않으면 무슨 태도가 나와? 의지 나오지, 그치? 그러면 의지의 반대말이 뭐냐면 좌절이죠, 좌절. 인생의 좌절을 하는 거예요.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삶을 결과적으로는 체념을 하더라. 체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정말 심적으로 얘들아 정말 힘든 상황인가 봐.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하냐면 얘들아 죽는 순간까지 생각을 했거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부정 계속 부정만 나오고 있는 거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우리 다시 아랫부분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 20번째 줄을 보시면 20번째 줄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 건 순접이 아니라 역접이니까 여러분 앞에가 부정만 나왔으니까 20번째 줄부터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긍정,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내용에 갑자기 전환이 생기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시상의 전환, 그렇지? 시상의 전환이 쓰이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내가 뭘 하냐면 잠시 뒤에 고개를 든대. 자, 우리 선생님 장수산 하면서도 설명을 했지만 사람의 태도는 여러분 태도 어떤 마음을 먹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 그러면 여러분 고개를 드는 순간 여러분 무슨 태도를 갖게 되는지 한번 봐봐. 앞에 무슨 정서를 느꼈냐면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여러분 부끄러우면 여러분 고개가 어떻게 돼요? 숙여진다? 고개가 숙인다. 왜냐면 너무 창피하니까 쥐구멍에 숨고 싶으니까 얘들 고개를 숙이게 돼. 근데 여러분 고개를 숙였던 것이 다시 어떻게 된대? 고개를 들었대요. 그럼 고개를 들었다는 건 이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야. 좌절감에서 좌절이 아닌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여러분 지금 부끄러움과 좌절감을 극복할 것을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뭘 해주고 있냐면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네. 시상의 전환만 쓴 게 아니라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바뀔 건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어떤 태도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자. 허영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본대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고개만 든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밑바닥에서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는 나를 이끌어가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나 혼자 나를 이끄는 게 매우 힘들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해. 그러면 나는 되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부정적인 삶을 여러분 거부하고 얘들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하고 있는 걸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부정적인 삶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태도가 나왔을 때 내가 주어진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어. 내가 부정적인 삶을 수용한다. 부정적인 것을 얘들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부정적인 걸 그냥 모른 척하고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야. 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그럼 여러분 나의 의지보다도 더 높은 것들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게끔 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굴러가게끔 하는 높은 애, 더 큰 애가 뭘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스스로 인생을 얘들아 내가 이걸 이끌어내고 내가 얘들아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내가 받아들였어. 그러면 내 운명을 얘들아 이끌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잖아.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내 운명을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거든. 그게 누구냐면 신이죠. 혹은 절대자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운명이라고 해서도 돼요. 그러면 내게 나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정해진 운명대로 내가 살아가게끔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주어진 삶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 무슨 세계관이라고 해? 운명론적 세계관이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역경을 뒤져서 이걸 내가 스스로 이겨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 주어진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운명대로 내가 그럼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야. 그게 운명론적 세계관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그럼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뭐가 한 거야? 계속 성찰하고 계속 여러분 내 운명이 뭔지를 생각하고 계속 고민을 했던 거야. 내 어지러운 마음은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았대요. 그럼 여러분 슬픔의 감정이 이만했는데 이게 가라앉았대. 여러분 어리석음을 이만큼 느꼈는데 이걸 가라앉혔대. 그러면 가라앉았다는 건 내 마음이 뭐가 됐다는 뜻이야 얘들아? 해소되었다는 뜻인 거네. 그러면 감정이 해소가 된 걸 여러분 지금 무슨 표현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무슨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아래, 하강.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감정이 해소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까 위에서 느꼈던 나의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해소가 된 거야. 오롯이 외로운 생각 빼고는. 외로움은 해소가 안 됐나 봐. 왜냐면 아무도 내 곁에 없으니까. 그래서 외로운 생각만 드는 쯤에서 더러 나주소네. 여러분 나주소는 사투리인데요. 이게 저물 무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물 무렵이니까 여러분 시간도 빼기는 언제가 돼야 돼요? 저녁. 그렇지. 저녁에 살랑살랑 쌀한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할 때가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 다가껴. 이다음에 화로를 더 이렇게 다가낄까? 눈이 오니까 춥잖아. 그치? 추워서 여러분 더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본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해요? 무릎 꿇는 행동을 하고 있네. 그럼 여러분 선생님 행동이 나오면 그 행동이 태도를 만든다고 했잖아. 무슨 태도 만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 문학에서 무릎을 꿇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 우선 첫 번째, 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할 때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할 때는 여러분 무릎을 꿇었으니까 무슨 태도가 나와야 될까? 반성해. 그렇지. 얘들아 성찰하거나 반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어떨 때도 얘들아 무릎을 꿇냐면 모든 종교는 신에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 그치. 얘들아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신에게 기도할 때 앉아서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이걸 우리 무슨 태도라고 했더라? 무슨 자세라고 했어? 구도적 자세라고 해서 여러분 한용운 작품 할 때 했었지. 구도적 태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신이라고 하는 말도 이미 앞에 나왔지. 근데 자기 삶이 좀 부정적이었잖아. 부정적인 걸 성찰하면서 뭐도 한다고 봐도 돼. 반성한다고 봐도 되겠지. 이 작품은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돼.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혹은 여러분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이렇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해. 자,
어느 먼 산 뒷 옆에 바오. 여러분 이것도 사투리인데 바위야 바위. 섭해. 여러분 섭해니까 뭔가 장소를 얘기하겠지. 바위 옆이야 맞아 옆이야.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져 오는데 하얗게 눈을 맞을. 여러분 하얗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색채. 이거 시각이라고 해도 되지. 자, 그 눈을 맞을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고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화자는 여러분 이렇게 문창이 있으면 여러분 그 문창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서 여러분 문창을 이렇게 바라보고 얘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 높은 곳에서 얘들아 계속 뭐가 눈을 두드렸어 얘들아? 계속 눈이 이렇게 문창을 두드린다고 얘기를 했거든. 쌍눈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있는 이곳이 쌍눈이 얘들아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너무 추워서 화로를 이렇게 다가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위 옆에 갈매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갈매나무가 여러분 뭘 맞는데요? 눈을 맞고 있대요. 그럼 갈매나무하고 지금 나하고 상황이 거의 어때요 여러분? 비슷해요. 근데 그 비슷한 상황일 때 나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드물다지만 얘들아 어떤 나무를 생각해? 굳고 굳다라는 건 굳세고 단단하고 정한. 여러분 정한은 깨끗한 그런 갈매나무를 생각한대. 그러면 여러분 갈매나무는 눈을 맞아도 얘들아 굳세고 눈을 맞더라도 얘들아 깨끗한 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갈매나무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갈매나무랑 나랑 비슷하네? 그럼 나도 갈매나무처럼 어떻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있는 거야? 굳고 정갈하게 살아야지 다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나의 다짐을 갈매나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갈매나무가 내 마음을 대신 나타내주네. 감정이 맞아 객관적 상관물이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갈매나무 네모 표시해주고 여러분 이 갈매나무가 객관적 상관물이야. 나의 얘들아 내 마음을 대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해서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로 봐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 갈매나무가 여러분 사람처럼 만약에 제시가 됐었다면 그러면 감정이까지도 더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단 나를 대신해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맨 마지막은 무슨 태도가 나온 거야 얘들아? 내가 갈매나무처럼 살아야지. 의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까 백석에서 선생님 정리할 때 백석에서 3번 정리했던 것만 봐봐. 백석 3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부정적인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성찰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보면서 인내하고 의지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이 작품이 바로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흰바람벽이 있어라고 하는 작품을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야. 그 경우는 여러분 이거랑 주제 똑같아. 똑같이 운명론도 세계관 나오고 똑같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똑같이 엄마도 없다고 하고 가족도 없다고 얘기를 해. 다 없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비슷한 내용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21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제목을 받고 화자 나 들어가죠. 작품 안 화자예요. 오늘 시간적 배경 나와요. 우선 계절로 얘기해볼까? 겨울. 그렇지 겨울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간적 배경은 내가 누구네 집에 있어? 지금 박시봉네 집에 있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건적 배경을 찾을 건데 나는 여러분 뭘 생각했냐면 나는 방랑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잖아요. 방랑 생활을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있는 거야. 그들은 방랑 생활하며 나를 되돌아봄. 자, 여러분 이렇게 나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무슨 정서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되게 많이 나왔지. 슬프다고도 했고 부끄럽다고도 했고 여러분 성찰도 하고 있고 성찰뿐만 아니라 무릎 꿇고 얘들아 한또 반성, 기도 얘들아 기도하고 의지까지 이런 태도가 정말 많이 드러난다. 그치? 그래서 그런 태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여러분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의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까? 의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맨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그럼 여러분 부정적인 삶에 대한 극복 의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여러분 주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삶에 대한 극복 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표현법에서는 이번에는 무슨 표현법을 정리해보냐면 여러분 우리 감정이 객관적 상관물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객관적 상관물부터 한번 보자.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부분 나의 정서는 긍정적이 미안해.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내 감정 주관적이지. 그 주관적인 감정을 어떤 사물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주관적인 정서를 어떤 사물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식. 그 사물을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객관적 상관물은 여러분 객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객상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번호를 좀 매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에 감정이입 말고도 1번 있고 그 다음에 2번도 있고 감정이입 말고 3번까지 있어. 그리고 나서 감정이입을 4번으로 표현을 할게.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는 거네. 감정이입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1번에 여러분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 저번에 뭐 할 때 했었냐면 여러분 까마귀하고 강물할 때 했어요. 감정을 환기. 그렇지. 감정을 환기시켜주는 애들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리고 금방 여러분 갈매나무처럼 내 마음을 대신 나타내주는 애들도 있죠.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대신 나타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째, 나랑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막 부럽고 얘 때문에 내 감정이 끄집어내지기도 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나랑 대조되는 대상이 나왔을 때에도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나랑 화자랑 대상이랑 감정이 똑같을 때, 감정이 정말 일치하게 나타날 때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대신 나타내는 경우하고 감정이입은 조금 달라. 그치?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대신 나타낼 때는 화자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죠. 화자가 자기 정서가 어떻다고 얘기하지 않아. 근데 감정이입은 자기 정서가 어떻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정서가 좀 직접적으로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 정리해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눈에 정리하기까지 한번 가보자. 여러분 한눈에 정리하기는 여러분 1행부터 19행까지는 내용이 어땠어 얘들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번째 줄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더라? 그러나.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가 나오면 시상에 전환이 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19번째 줄부터 이제 20번째 줄부터 32번째 줄까지는 여러분 긍정이 나왔어요? 부정이 나왔어요? 긍정 나왔어요. 맞아요. 긍정 나오는 거야. 긍정. 자, 그럼 봐봐. 얘는 인생을 막 좌절감을 느꼈어. 인생이 자기는 죽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삶을 일단 정말 슬프게만 생각하는 거지. 이걸 미래를 좀 어떻게 본다고 하냐면 비관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미래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미래를 얘들아 좀 슬프게끔 보는 방식인 거지. 근데 얘는 아니야. 나는 갈매나무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미래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19회까지는 자기의 지난 삶을 후회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고 한탄해, 슬퍼해. 근데 여러분 20번째 줄부터 32번째 줄까지는 회한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고 1회부터 19회까지는 여러분 내가 계속 한탄만 하고 있지.
건데 여러분 마지막은 내가 다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태도가 나오고 이런 정서가 나온다 라고 생각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남신, 주동, 낚시 공간까지 정리를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윤동주의 작품 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드디어 일제강점기가 끝나. 일제강점기가 제일 많은데 이거 끝나서 다음 주부터입니다. 선생님 이제 보전 시간 현대시 좀 번갈아가면서 할 거거든. 그럼 보전 시간을 좀 같이 들어가자.